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이제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Prescriptive Analytics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제가 여기 굳이 Art라고 붙인 이유는 이 Prescriptive Analytics야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Data Driven Decision Making의 말 그대로 꽃이자 이 모든 방법론들, 뭐 Causal Inference, Prediction, 그리고 Optimization 이런 모든 방법론들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뭐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제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애널리틱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코잘 디시전 메이킹에 대해서 앞부분에 좀 길게 설명드린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디시전 메이킹이 중요하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나면은 이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가 왜 이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의 어떤 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션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이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어떤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혹은 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어떤 스킬이나 어떤 테크닉 위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파이썬을 배워야 된다, 뭐 SQL을 배워야 된다, 뭐 수학도 중요하다, 그리고 뭐 NLP도 중요하고, 뭐 엑셀은 여전히 중요하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테크니컬 트레이닝을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워왔는데, 저의 주장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큰 어떤 엄브렐라, 어떤 큰 골 하에서 다양한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의 접근법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이제 애널리틱스의 가장 주요 목적이 이제 디시전 메이킹이고, 이 디시전 메이킹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이고, 또 이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위해서 이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애널리티컬 어프로치죠. 이 Causal Inference, Prediction, 그리고 Optimization. 이런 방법론들을 이제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래 제가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깔아놨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사실 뭐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뭐 시스템이자 어떤 뭐 SQL은 어떤 그거를 이제 다루는 어떤 랭귀지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를 논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근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장 밑에 위치를 시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라고 하잖아요. 뭐 처방적 뭐 애널리틱스, 처방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프리스크립션, 그러니까 처방이 뭘까요? 사실 뭐 처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뭐 처방전은 다 받아보셨을 테니까. 근데 뭐 이 프리스크립션, 처방이라고 하면은 사실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는 너무 막연해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뭘 처방한다라고 하면은 뭐 코잘 인퍼런스도 뭐 저만의 방식으로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고, 뭐 프리딕션도 뭐 그만의 방식으로 뭐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죠. 뭐 어떤 분석을 해도 뭐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떤 뭐 임플리케이션을 내고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리스크립션을 단순히 그냥 처방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너무 막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리스크립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자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전 세션에서 이 그림에 대해서 본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뭐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 애널리틱 프로블럼을 이제 포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시도인데, 아무리 복잡한 문제와 데이터를 분석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뭐 인풋 베리어블과 그것의 어떤 아웃컴이 되는 아웃풋 베리어블을 구분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난다면은 이 아웃풋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풋에 대한 어떤 인터벤션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은 코잘 인퍼런스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어떤 최대한 우리가 정한 어떤 타겟이 있을 때 그 타겟에 가깝게 아웃풋을 내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프리딕션이 필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되게 심플한 어떤 이런 인풋 아웃풋 프레임워크가 이 코잘 인퍼런스와 이 프리딕션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또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이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정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프리스크립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바로 어떤 우리가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전체의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최적의 인풋과 아웃풋을 디자인하는 거를 우리는 프리스크립션을 하고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페이오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어떤 뭐 건강 상태, 뭐 헬스일 수도 있고,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세일즈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페이오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페이오프를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이 페이오프는 당연히 이 시스템 하에서는 인풋인 X와 아웃풋인 Y의 펑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페이오프 펑션은 사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아웃풋은 이 세일즈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인풋은 어떤 예를 들어 프로모션, 뭐 광고 같은 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업 입장에서 페이오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뭐 프로핏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세일즈가 증가하면은 프로핏이 높아지겠죠. 즉 페이오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광고를 너무 많이 하면, 인풋을 너무 많이 쏟으면 코스트가 당연히 많이 들 거기 때문에 페이오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세팅에서는 이 페이오프는 Y에 대해서는 increasing 펑션이고 X에 대해서는 decreasing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페이오프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X와 Y에 대한 펑션으로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오프 펑션을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아웃풋은 Y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Y는 어떤 뭐 X,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인풋 X와, 그리고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어떤 unobservable factor로서 이제 표현되는 어떤 함수겠죠. 아웃풋을 설명하는 모든 변수를 다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unobservable factor를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사실 이 Y 변수는 이 realize 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Y는 우리가 모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realize 된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면 Y가 있지만, 앞으로 Y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직 realize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unknown value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input X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manipulation 그리고 intervention을 하기 위한 어떤 treatment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X는 사실 우리가 manipulation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input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를 줘서 뭐 1로 이렇게 가정을 하든 트리트먼트를 안 줘서 0으로 하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변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가정하고 나면은 이 프리스크립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프리스크립션은 어떤 이러한 어떤 시스템 하에서 이 페이오프 펑션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 X, 그러니까 인풋 변수를 어떤 결정하는 문제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데리버티브 편미분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리스크립션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써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페이오프 펑션이 파이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X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결국 이 페이오프 펑션을 X로 이제 편미분, 데리버티브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최적의 X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멀티베리에이트 체인 룰을 그냥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이 파이를 먼저 미분을 하고, 이 X는 이제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걸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거기에 이제 Y를 또 X로 미분을 하는 식으로 이제 디컴포지션 되겠죠. 이건 단순한 체인 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게 적혀 있을 텐데, 그걸 정리하면 이제 사실 이 식과 같죠. 그래서 단순히 이 체인 룰을 적용을 해서 이제 디컴포지션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면은, 갑자기 약간 이 식이 왜 나오는가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코절 인퍼런스나 뭐 프리딕션 이런 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싶겠지만, 여기서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 식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알아야 되고 어떤 거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부분, 바로 빨간색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코절 이펙트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코절 이펙트라는 게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데리버티브 오브 Y랑 데리버티브 오브 X는 사실 우리가 이 페이오프 펑션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의 어떤 이 페이오프 펑션의 미분의 식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뭐 1차식이든 2차식이든 뭐 그냥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미분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값을 구하려면은 그 미분식을 구성하고 있는 그 Y 값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Y는 우리가 지금 unknown 상태잖아요. 이 realize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payoff 펑션의 이 미분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y 값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x 변수를 가지고 y 값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 프리딕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프리스크립션을 어떤 페이오프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어떤 인풋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정의를 해본다면은 왜 여기서 이제 코자 인퍼런스와 이 프리딕션이 모두 요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무한정 많다면 뭐 최적화고 뭐 코자 인퍼런스고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돈이 무한대라고 하면은 그냥 마케팅 비용을 그냥 무한정 지출하면 어떻게든 세일즈가 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 최적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뭐 코자 인퍼런스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새로운 컨셉이 도입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조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떤 특정 컨스트레인트 하에서의 어떤 최적의 해를 구하는 바로 이제 옵티미제이션, 이 최적화의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겠죠. 결과적으로 페이오프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X와 Y를 디자인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코자 인퍼런스와 이 프리딕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버무리는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를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좀 복잡해 보이는 현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점일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걸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추가하면은 이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는데, 여기서 이 payoff 펑션의 아웃컴에 따라서 뭐 monotonically increase 하거나 decrease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웃컴이 증가하면은 이 payoff는 그냥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하거나 뭐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충분히 make sense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왜냐하면은 뭐 sales가 아웃컴이라고 하면은 뭐 sales가 증가할수록 payoff는 계속 증가할 거고, 뭐 헬스, 뭐 메디컬 컨텍스트에서 뭐 사망률, 뭐 모탈리티 레이시 아웃컴이라고 한다면 모탈리티 레이시는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 페이오프는 증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아웃컴들은 사실 굉장히 이 모노토닉 펑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페이오프 펑션이 Y에 대한 어떤 1차식, first degree라는 거죠. Y의 1차식이니까 Y로 한번 미분하면 그 Y가 사라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위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 Y로 미분을 했을 때 여기는 이게 Y가 몇 차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Y가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몰라요. 2차식 이상이면 당연히 안 사라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딕션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Y가 이 monotonically increase 하거나 decrease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즉, 이 Y가 1차식이라고 이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Y로 미분하면은 그 Y는 사라지게 될 거고, 그 말은 이 파트는 이젠 더 이상 어떤 프리딕션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프리딕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코자 인퍼런스 문제와 이 프리딕션의 문제가 이렇게 그냥 서로 더해지는 값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어떤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코자 인퍼런스와 프리딕션과 옵티미제이션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론을 결합하는 건 사실 꽤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의 분석 전략을 조금 단순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프리딕션과 코자 인퍼런스가 이렇게 systematically related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서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제 애디티브하게 서로 이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는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해서 뭐 더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취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물론 가장 베스트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거겠지만 이 코자 인퍼런스도 복잡하고 프리딕션도 복잡한데 그걸 또 동시에 묶어서 옵티미제이션 하는 거는 더 복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단순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이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의 연구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 causal inference와 optimization의 조합이고, 두 번째는 이 prediction과 optimization의 조합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장점은 각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 분석의 프로시저가 훨씬 더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놓고 보면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causal inference와 optimization 그리고 prediction과 optimization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그 분석 플로우나 어떤 프로시저가 훨씬 더 단순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prediction과 optimization의 조합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predict then optimize예요. 그래서 그래서 PO라고 실제로 얘기를 많이 하고, predict then optimize의 관점으로 이제 이 prescriptive analytics의 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prediction과 optimization을 결합한 이런 prescriptive analytics는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이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쉬운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뭐 리그레션으로 하던, 뭐 뉴럴넷으로 하던, 뭐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하던, 뭐 랜덤 포레스트로 하던, 어떤 경우에든 뭐 프리딕션을 하면은 그 개별 옵저베이션에 대한 어떤 프리딕티드 밸류를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별 옵저베이션에 대한 어떤 프리딕티드 밸류를 계산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옵티마이즈를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개별적인 프리딕티드 밸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어프로치고, 그래서 이 카테고리의 연구가 지금까지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usal inference와 optimization의 조합은 이거보다는 조금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potential outcome framework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individual treatment effect를 계산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causal effect는 바로 이 counterfactual에서의 potential outcome과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causal inference를 계산하는데, counterfactual은 by definition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individual 개인 한 명만 있으면은 counterfactual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individual treatment effect는 애초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otential outcome framework 하에서 이 causal effect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뭐였죠? 트리트먼트 그룹의 여러 명, 그리고 컨트롤 그룹의 여러 명을 통해서 에버리지를 통해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 ATE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일단 causal inference의 시작은 무조건 항상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비록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런 인디비주얼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계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인디비주얼들은 어떤 특징과 어떤 컨디션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특징들에 따른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를 계산을 한다면 그 특징들에 따라서 그 개별 옵저베이션에 대한 어떤 treatment effect를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성이고 뭐 서울에 살고 뭐 키가 몇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treatment effect가 어떻고, 뭐 여성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treatment effec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벽한 인디비주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디비주얼에 대해서 각 특성에 따라서 그런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서 이제 프리딕션을 옵티마이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를 인디비주얼 레벨로 이제 다 추정을 하고 난다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오브젝티브를 이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누고 나면은 이 프로시저를 이렇게 좀 더 단순화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이제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바로 뒷 세션에서 이렇게 prescriptive analytics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prescriptive analytics는 이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 또는 이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 KAT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뭐 인디비주얼이나 어떤 뭐 개별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뭘 옵티마이즈를 하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고, 이 헤테로지니어스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먼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뭐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적화에 대한 어떤 컨셉이 굉장히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정말로 이런 뭐 최적화나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아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옵티미제이션은 여러분들이 전혀 낯선 건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사실 이런 옵티미제이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선형 계획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선형 계획법,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옵티미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포멀하게 보면은 이 옵티미제이션은 그렇게 어려운 컨셉은 아닌데, 물론 뭐 수학적으로 그 솔루션을 도출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옵티미제이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맥시마이즈를 하거나 혹은 뭐 그거의 뭐 듀얼 프로블럼으로서 뭐 미니마이즈를 하기 위한 어떤 목표인 어떤 오브젝트 펑션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오브젝트 펑션은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게 뭐 세일스가 될 수도 있고, 뭐 프로핏이 될 수도 있고, 뭐 헬스에서는 뭐 서바이벌 레이트 될 수도 있고, 뭐 모탈리티 레이트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뭐 연구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풋이나 아웃풋, 그러니까 X나 Y 변수에 대해서 어떤 컨스트레인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서브젝트2라고 하고, 그걸 줄여서 그냥 ST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옵티미제이션이란 뭐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어떤 컨스트레인션 하에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X의 조합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옵티미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옵티미제이션에서는 이런 오브젝티브 펑션과 이 컨스트레인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다 아울러서 이 매스메리컬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이런 방법론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션 리서치, OR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걸 수학적으로 솔루션을 도출하는 거는 짧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거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수학적인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게 뭐고, 또 그런 옵티미제이션의 문제를 어떻게 포뮬레이션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 어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X와 Y 변수에 대한 어떤 컨스트레인이 있을 때 그 컨스트레인을 충족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프리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뒤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어떤 그런 연구 사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는 머신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방법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뭐 길들이는 것처럼 뭐 잘하면 어떤 뭐 당근,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어떤 뭐 페널티, 뭐 채찍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모델을 어떤 학습시키고자 하는 접근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고를 떠올리시면은 이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뭐 가장 유명해진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알파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아타리라는 어떤 그런 게임을 푸는 어떤 뭐 이런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 머신러닝 모델을 크게 분류를 세 가지로 하죠. 그래서 뭐 supervised learning, 뭐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특히 이 causal inference 관점에서는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른쪽에 이제 이 플로우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파킨스 디지즈, 이 치매에 대해서 이 어떤 환자들이 쭉 있고, 그 환자들의 어떤 연차적인 시퀀셜한 어떤 방문 기록이 있고, 또 그 방문마다 어떤 처방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제 적용해서 어떤 시퀀셜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자 하는 어떤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뭐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 어떤 처방을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이 있을 텐데, 어떤 처방을 받았을 때 상태가 호전되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상태가 악화되면은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양을 처방했을 때 가장 옵티멀인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을 활용한 어떤 sequential decision making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reinforcement learning 전체를 causal inference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머신러닝 방법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non-parametric한 메소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굉장히 어떤 플렉서블하다는 거죠.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그게 뭐 unstructured 데이터든 뭐 sequential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에든 다 굉장히
성능을 잘 내고 잘 적용이 된다라는 게 이런 non-parametric한 어떤 머신러닝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은 사실 causal inference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일반적인 association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causal inference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causal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association에 기반한 어떤 sequential한 어떤 decision making에 적용을 하면은 그냥 another branch of machine learning이 되겠죠.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이 causal inference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causal reinforcement learning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지만 모든 reinforcement learning이 전부 causal inference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 prescriptive analytics의 관점에서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sequential한 decision making을 optimization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causal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이 엘리아스 교수님이 이 ICML에서 이 causal reinforcement learning을 주제로 이제 한 튜토리얼이 있고 영상도 있고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